불이 났어! 아! 사람 살려! 제왕물류센터 시동. 밤 10시 잔업 중이던 서연은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갇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죽자. 죽어! 그때 누군가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죽고 싶어요? 같이 가요!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연기 속에서 나타난 남자. 평소엔 건방진 신입사원 강태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 한마디 꼭 써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은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4시 제왕물류 시동 분류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반장에게 또다시 모욕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이, 이서연 씨. 동작이 왜 군뱅이 같아? 아니나 다를까 김 반장이 뒷짐을 지고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툭 튀어나온 배가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야근 수당 없는 거 알지? 쯧쯧 젊은 여자가 빠져가지고는. 김 반장이 들고 있던 작업지 시서로 서연 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스더미 뒤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주 씨였습니다. 작업복은 헐렁하게 걸쳐 입고 모자는 삐딱하게 쓴 폼이 영락없는 날라리였습니다. 반장님, 거기 박스 무너질 것 같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지 그러세요? 태주 씨의 말투는 건방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 반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지금 상사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상사요? 아, 그렇죠. 근데 작업장 안전관리도 상사 책임 아닌가요? 저기 쌓인 거 보면 금방이라도 쏟아지겠네요. 태주 씨가 턱으로 위태롭게 쌓인 박스탑을 가리켰습니다. 김 반장은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태주 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와준 건 고맙지만 저 태도가 늘 문제였습니다. 일은 대충 하면서 상사들 비위는 벅벅 긁어대는 시한폭탄 같은 남자였습니다. 누가 도와달래요? 그러다 강태주 씨만 찍혀요. 서연 씨가 쏘아붙이자 태주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참 길게 하네요. 찍히든 말든 전 제 맘대로 삽니다. 태주 씨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남자가 제왕그룹 후계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태주 씨 역시 서연 씨가 그저 돈도 고른 억척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계모 장여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퇴근한 시각 서연 씨는 혼자 남아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일부러 떠넘긴 물량이었습니다. 텅 빈 창고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끔 쥐가 지나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주 씨는 퇴근하지 않고 창고 구석 전력실 쪽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장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만들어진 비자금, 그 돈이
계모장 여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주 씨는 배전반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선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그 밑에는 묘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고를 위장한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흘러나온 기름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젠장! 태주 씨는 급히 소화기를 찾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박스 더미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때 태주 씨의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아까까지 잔업을 한다며 시동에 남아있던 여자였습니다. 태주 씨는 출구 쪽이 아닌 불길이 치솟는 시동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아, 사람 살려. 찢어질 듯한 비명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평화롭던 물류센터는 순식간에 시뻘건 아가리를 벌린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치솟은 불기둥이 거대한 박스 더미를 집어삼키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독사처럼 천장을 타고 흐르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넘어져 밟히는 사람들,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사람들. 매캐한 유독가스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고작 밀린 카드값 메꾸려다 여기서 타 죽는구나. 공포가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이서연 어디 있어? 태주 씨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무너지는 철제 선반 소리에 묻혀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태주 씨는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불길 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만치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 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서연 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화상 입을 듯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 소나기 힘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남자의 눈빛. 강태주 씨였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의 고함 소리에 서연 씨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나를... 평소엔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던 재수없는 낙하산 신입사원 강태주 씨.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이글거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은 우르르 뛰기 시작했고 태주 씨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여자를 잃으면 안 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같이 가요. 길 잃으면 큰일 나요. 태주 씨가 소리치며 서연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주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 깐죽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땀에 젖은 얼굴, 단호한 눈빛이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꼭 넘어져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일까요? 서연 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좀 제가 잡을게요.
태주 씨는 망설임 없이 팔을 뻗어 서연 씨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서연 씨의 심장 박동이, 태주 씨의 거친 숨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뜨거운 불길보다 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상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피 구역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 씨와 서연 씨는 잔디밭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서연 씨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주 씨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서연 씨가 그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손은 언제 놓을 거예요? 서연 씨의 물음에 태주 씨가 그제야 화들짝 놀란 듯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이건 화재 후유증이라서요. 갑자기 손을 놓으면 심장이 또 불나요. 참나.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검댕이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태주 씨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이 여자 예쁘다. 재벌가 파티에서 보던 화려한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야생화 같았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다시 살게요. 이번엔 불 안 나게. 서연 씨의 말에 태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몽글몽글한 기류가 피어오르던 찰나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야. 갑자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서연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가 퇴근할 때 분명히 봤다고요. 회사에 불만 많더니 결국 불을 질렀네, 질렀어. 네, 무슨 소리세요? 전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서연 씨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방화 용의자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서연 씨는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태주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연 씨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태주 씨는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장 여사. 태주 씨가 나서려는 순간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장 여사였습니다. 태주 씨는 서연 씨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맞잡았던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는커녕 당장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태주 씨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꺼내줄 테니까.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사랑의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태주 씨의 따뜻한 손이 잡았던 그 손목에 이제는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멍한 눈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을음이 묻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의 냉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름 이서연, 나이 29세. 제왕물류 하청업체 한성인력 소속 계약직. 맞지?
형사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서류를 대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형광등이 파리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서연 씨의 위태로운 운명처럼 말입니다. 형사님, 정말 아니에요. 전 야근하고 있었고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신고하려고. 아, 알았고. 소설은 나중에 법정 가서 쓰시고. 여기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형사가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불에 타다 만 라이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서연 씨의 처지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고급 라이터였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바라지점에서 찾은 거야. 거기서 내 지문이 나왔어. CCTV 보니까 다들 퇴근하는데 너 혼자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거 찍혔고, 빚도 꽤 있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사채 썼지? 보험금 노리고 지른 거 아니야? 서연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빚쟁이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그 라이터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정하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지옥으로 말입니다.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리고 그 라이터 제 거 아니라고요. 야, 이 아가씨야. 증거가 말을 하잖아.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 참작 될 수 있어. 괜히 힘 빼지 말고 도장 찍어. 형사가 자술서를 밀어넣으며 볼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제왕그룹 운전기사로 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뺑소니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울부짖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지금 자신의 눈빛과 같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못 찍어요. 우리 아빠처럼 바보같이 당하진 않을 거예요. 서연 씨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인상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취조실 밖 유리를 통해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주 씨였습니다. 태주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유리 너머 서연 씨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도끼, 그 억울함. 태주 씨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쫓겨나던 날 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주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끝났으니 돌아가세요. 다른 형사가 태주 씨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평소에 태주 씨라면 능글맞게 웃으며 빠져나갔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 범인 아닙니다. 뭐요? 증거가 나왔다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 시간에 저 여자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아, 같이 도망친 거? 그거랑 불 지른 거랑은 다르지. 당신도 공범으로 엮이고 싶어? 형사의 비아냥에 태주 씨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먹기 좋게 차려놓은 범인이라는 밥상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차린 요리사는 분명 저 높은 곳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TV 뉴스에서는 물류센터 화재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제왕물류 화재 방화용의자 검거 20대 계약직 여직원. 빚독촉 시달려 범행 추정. 화면 속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서연 씨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앵커 멘트가 좀 약하네.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대기업 테러 쪽으로 몰아가라고 했는데
장 여사는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홍차와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고 한 여자의 인생이 박살났지만 그녀에게는 식은 찻잔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 실장, 태주는 아직도 거기서 얼쩡거려? 네,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받고 나오면서 난동을 좀 부린 모양입니다. 쯧쯧,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지 어미 닮아서 천박하게 흥분하긴. 나도 어차피 평사원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태주놈이 관리하던 시동 문제까지 그 여자한테 덮어 씌워서 싹 정리해. 태주놈 책임론도 부각시키고. 장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태워버리고 눈엣 가시 같은 태주 씨를 무능력자로 낙인 찍어 후계 구도에서 밀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이서연이라는 부속품 하나가 갈려나가는 건 그녀에게 콜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가 단순한 평사원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키려는 여자가 과거 그녀가 짓밟았던 운전기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경찰서 유치장. 밤이 깊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서연 씨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감옥에 가면 병원에 있는 아빠는 누가 돌보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입니다. 경찰의 목소리에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아빠는 아닐 테고. 면회실로 들어선 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주 씨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두유와 빵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고객님? 야식 배달 왔는데요. 태주 씨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남자는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장난쳐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알죠. 국가가 공인한 한 평짜리 스위트룸. 밥은 콩밥이 기본 옵션이고. 태주 씨는 빨대를 꽂은 두유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 씨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태주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마셔요. 살아야 싸우지. 굶어 죽으면 억울해서 저승도 못 가요. 그 말에 서연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야 싸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두유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태주 씨, 나 진짜 아니에요. 나 라이터 만진 적도 없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태주 씨는 창살을 잡고 서연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도 안 믿는데. 내가 봤으니까. 당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기침하는 거. 그리고 아까 불길 속에서 당신은 살려고 했지. 죽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태주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범인이라 손가락질하는데 단 한 사람, 가장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나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있어요. 내가 꺼내줄게요. 강태주 씨가 무슨 수로요? 그냥 평사원이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회사 잘리지 말고 가요.
서연 씨의 걱정에 태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사원. 그래, 지금은 힘없는 평사원 강태주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구하려면 그 가면을 벗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그가 제왕그룹의 황태자라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 안 잘려요. 백이 좀 세거든. 무슨 백이요? 김 반장한테도 꼼짝 못하면서. 두고 봐요. 내 백이 김 반장 배보다 더 빵빵하니까. 그리고 나오면 커피 산다는 약속. 유효하죠? 태주 씨는 서연 씨에게 윙크를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가는 그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두유팩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태주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소 쓰는 스마트폰이 아닌 비상용으로 숨겨둔 대포폰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그림자이자 태주 씨의 비밀 후견인인 박 전무였습니다. 박 전무님, 저 사고 좀 쳐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왕물류 화재 사건, 그거 장 여사 작품이죠? 덮어씌우기 시나리오까지 완벽하더군요. 도련님, 지금 나서시면 위험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 그놈의 때 기다리다가 사람 하나 죽게 생겼습니다. 20년 전에도 때 기다리다가 어머니 잃었어요. 2번은 안 합니다. 태주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그는 물류센터가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잔불 정리가 한창인 그곳. 태주 씨는 그 잿더미 속에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불에 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진실의 파편이 말입니다. 새벽 3시 화재 현장.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태주 씨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개구멍을 통해 현장으로 잠입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태주 씨는 전력실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발화지점에서 라이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 씨가 아까 목격했던 발화의 시작은 전선 합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전선을 훼손했다는 증거, 니퍼나 절단기 조각이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배전반 뚜껑에 묻은 지문이라도 말입니다. 제발 제발 하나만 나와라. 태주 씨는 검댕을 뒤집어 쓰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감옥에 있던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배전반 뒤쪽 구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태주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 남은 작은 금속 단추였습니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커프스 버튼. 태주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문양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김 실장? 장 여사의 충견, 김 실장이 즐겨 입는 셔츠의 단추였습니다. 역시 놈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추 하나로 살인 미수를 입증할 순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한방, 판을 뒤집을 조커가 필요했습니다. 태주 씨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님, 내일 아침 이사회 저 참석합니다. 도련님, 그건 정체를 밝히겠다는. 네. 강태주가 아니라 제왕그룹 차남 강태주로 갑니다. 제자리 하나 만들어 두세요. 전화를 끄는 태주 씨는
멀리 보이는 제왕그룹 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거대한 빌딩은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숨어있던 쥐새끼가 사자가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왕그룹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장 여사가 회장 대행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엄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물류센터 화재는 전적으로 현장 관리 소홀과 직원의 일탈이 빚은 참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우리 그룹은 도의적 책임을 쾅!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수트 차림의 강태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캡모자를 눌러 쓰던 어제의 그 날라리 직원은 없었습니다. 서늘한 눈빛, 압도적인 기럭지.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장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비, 지금 뭐 하는 거야? 외부인이, 그것도 말단 직원이 감히 어딜 들어와. 장 여사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태주 씨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태주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짤그랑. 맑은 금소금이 회의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것은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독특한 문양의 커프스 버튼이었습니다. 순간 장 여사의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매를 황급히 감추는 김 실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태주 씨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 발화지점 배전반 뒤에서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도망치다 흘린 흔적이죠. 태주 씨의 시선이 정확히 장 여사와 김 실장을 향해 꽂혔습니다. 이 단추의 주인,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장 여사님의 충직한 사냥개. 이 미친놈이 당장 끌어내. 장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태주 씨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태주 씨가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감히 누구 몸이라고. 그 기세가 얼마나 살벌한지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주 씨는 장 여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 단추 주인 밝히고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제 자리 내어주시겠습니까? 장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를 협박해? 하지만 지금 경찰이 오면 김 실장이 잡혀가고 꼬리가 밟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장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주 씨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한 발짝 물러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강동철 회장의 숨겨진 차남이자 제왕그룹의 주식 15%를 위임받은 강태주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 그 전설 속의 혼외자?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태주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화범으로 몰려있는 이서연 씨. 태주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당장 석방시키십시오.
그 여자는 방화범이 아니라 모두가 침을 삼키며 태주 씨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제 약혼녀입니다. 뭐, 야, 약혼녀. 장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습니다. 태주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 주가가 꽤나 출렁거릴 텐데 감당되시겠습니까? 장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태주 씨는 굳어있는 임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당장 움직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 앞 철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이 시려왔습니다. 무혐의 석방. 갑자기 들이닥친 변호사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서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앞 검은색 최고급 세단 옆에 태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늘 입던 꾀재재한 작업복 대신 명품 수트를 입은 남자. 그는 너무나 멀고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 태주 씨가 다가오려 하자 서연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도감보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강태주. 제왕물류 직원이자 당신을 구해준 사람. 거짓말. 직원이 어떻게 변호사를 부르고 이런 차를 타요? 당신 정체가 뭐냐고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갈라졌습니다. 태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왕그룹 회장 아들. 그게 내 진짜 명함이야. 서연 씨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회장 아들? 그럼 우리 회장님 아들이라고? 그동안 내 옆에서 컵라면 뺏어 먹고 김반장 욕을 같이 하던 그 강태주 씨가 재밌었니? 뭐, 재밌었냐고. 가난한 하청업체 직원 흉내 내면서 나 푼돈에 벌벌 떠는 거 구경하니까 재밌었어? 내가 억울해서 미쳐 날뛸 때 속으로 비웃고 있었니? 배신감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사실은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그 재벌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서연 씨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살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었던 것뿐이야.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 씨는 태주 씨를 지나쳐 걸어가려 했습니다. 지금 가면 죽어. 놓으라고. 장 여사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 내가 약혼녀라고 공표해버렸단 말이야. 서연 씨가 멈칫했습니다. 약혼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당신을 꺼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이제 당신은 세상에 내 약혼녀로 알려졌고 지금 혼자 나가면 장 여사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거라고. 태주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그 눈빛에 서연 씨는 압도되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망가뜨린 그 사람들. 그들이 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타. 내 옆에 붙어 있어. 서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태주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것이 지옥행 열차인지 구원행 열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서연 씨는 현관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앉아. 계약부터 하자. 계약?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내 가짜 약혼녀 신분으로. 미쳤어요? 내가 왜? 서로 윈윈이니까. 난 장여사를 칠 때까지 내 약점을 가려줄 방패가 필요하고 당신은 아버지 병원비랑 누명 벗겨줄 힘이 필요하잖아. 아버지. 그 단어에 서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시켜드리고 있는 아빠. 평생 뺑소니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는 불쌍한 아빠. 당신 힘으로 그게 돼요? 제왕그룹 차남 강태주 이름 걸고 약속해. 아버지 누명 벗겨주고 최고급 병실에서 치료받게 해줄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조건은요?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태주 씨가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서연 씨의 눈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3가지. 첫째, 장여사 앞에서는 죽고 못 사는 척 연기할 것. 둘째,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 허락받고 할 것. 셋째는요? 태주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묘한 미소였습니다. 셋째, 절대 나한테 반하지 말 것. 뭐라고요? 난 사랑 같은 거 안 믿거든. 특히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연기에만 집중해. 서연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수 없는 건 양복을 입어도 여전하구나. 걱정 마세요, 본부장님. 제 이상형은 돈 많고 성격 파탄난 재벌 3세가 아니라 성실하고 착한 남자거든요. 그쪽이야말로 나한테 반해서 질척대지나 마요. 서연 씨가 눈을 똑바로 뜨고 쏘아붙였습니다. 태주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 도끼다. 이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장여사라는 괴물과 싸울 수 있습니다. 좋아. 계약 성립이네. 태주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던 그 손이 이제는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의 파트너로서 다시 맞아폈습니다. 잘 부탁해. 내 가짜 약혼녀. 잘해봐요. 내 가짜 왕자님.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창밖의 붉은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높은 언덕 위, 거대한 성체처럼 솟아있는 제왕그룹 본가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자갈길을 밟으며 들어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집,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운전대를 잡고 드나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떨지 마. 기죽으면 지는 거야. 태주 씨가 핸들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 씨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난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는 이서연이 아닙니다. 제왕그룹 황태자의 약혼녀, 비록 가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보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안 떨어요. 전쟁터도 갔다 왔는데 10월드쯤이야. 서연 씨가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태주 씨는 피식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약관계라는 차가운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온기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장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건 그녀의 모습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악다구니를 쓰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왔니?
우리 아들. 장 여사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태주 씨를 안아주는 척하며 그녀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쇼는 적당히 해라. 역겨우니까. 태주 씨 역시 미소 띤 얼굴로 받아쳤습니다. 관객이 좋아서요. 어머니 연기력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살벌한 탐색전이었습니다. 장 여사의 시선이 서연 씨에게 꽂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시선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인사드려. 내 약혼녀 이서연 씨. 태주 씨가 서연 씨의 허리를 감싸며 소개했습니다. 서연 씨는 배운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어머, 그래. 화면보다 실물이 낫구나. 뉴스에선 죄수복 입고 있어서 몰라봤지 뭐니. 첫마디부터 비수였습니다. 웃으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태주 씨가 허리를 꽉 잡아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차 준비했다. 응접실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었습니다. 최고급 소파에 앉은 장 여사는 하녀가 따라주는 홍차를 우아하게 마셨습니다. 서연 씨의 앞에는 찻잔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그래, 서연 양이라고 했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알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굳이 입 밖으로 꺼내 확인 사살을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저런, 딱해라. 집안 형편도 어렵다던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니? 아, 그래서 우리 태주를 잡았구나. 장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니. 태주 씨가 나서려 하자 장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며느리 될 아이랑 오붓하게 대화 좀 하자는데 왜 끼어들어? 태주, 너는 잠시 서재에 가 있어라. 아버지 영정 사진이라도 좀 닦아놓고. 싫습니다. 서연 씨 혼자 안 둡니다. 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불편해서 속마음을 얘기하겠니? 5분이면 된다. 나가 있어. 장 여사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태주 씨는 서연 씨를 걱정스레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입니다. 태주 씨가 등 뒤에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주 씨. 금방 이야기 나누고 갈게요. 태주 씨는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응접실의 공기가 급변했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씨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길게 말 안 하마. 이거 받고 떨어져.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 실제로 닥치니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 씨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 병원비, 빚 청산, 그리고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위로금. 합쳐서 5억이다. 이 정도면 내 인생 값치고는 후하게 쳐준 거야. 5억. 서연 씨의 아버지가 평생 운전대를 잡아도 모으지 못한 돈. 그 돈 때문에 아버지는 누명을 썼고 자신은 불길 속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값이 고작 5억이라니. 서연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멸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받아. 내 주제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흙발로 비단 입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아들이 잠시 미쳐서 놀아나는 모양인데 꿈 깨라.
장 여사는 서연 씨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장 여사의 눈빛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싫은데요. 뭐? 장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이 돈 안 받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돈이 적다 이거냐? 더 내놓으라 이건가? 아니요. 사모님 계산법이 틀려서요. 서연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장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 씨는 그 봉투를 장 여사의 무릎 위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반동으로 봉투가 열리며 수표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제 목숨값이 아니라 사모님이 저를 죽이려 했던 범죄 은폐금이잖아요. 사람 목숨팔이 목숨으로 아시는 건 알겠는데 요즘 물가 너무 모르시네. 겨우 5억으로 살인 미수를 덮으시려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리고 태주 씨가 사모님 아들이에요? 의부사들이잖아요. 그것도 눈엣 가시 같은. 서연 씨의 입에서 거침없는 팩트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태주 씨에게 들었던 정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태주 씨 옆에 붙어 있으면 태주 씨가 가진 제왕그룹 지분 15%, 그거 다 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5억이랑 수천억. 초등학생도 어느 게 더 남는 장사인지 알겠는데요. 이 발칙한 년이. 장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연 씨의 뺨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오는 순간 탁! 누군가 장 여사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강태주 씨였습니다. 그 손 조심하시죠. 태주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장 여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 서연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 씨는 태주 씨의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속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죠? 제 약혼녀 건드리지 말라고. 태주 너 저런 천박한 물건을 어디서 데려와서. 천박하다뇨. 어머니보다 셈법도 정확하고 배포도 큰데 제 짝으로 딱이지 않습니까? 태주 씨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구두 뒤꿈치로 지시겼습니다. 그리고 장 여사를 향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버릇, 이제 안 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서연 씨 불러내서 이런 짓 하시면 그땐 제가 어머니 비자금 장부 뉴스에 뿌립니다. 강태주. 장 여사의 비명이 응접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주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자기야. 밥맛 떨어져서 밥은 못 먹겠다. 네, 자기야. 나도 여기 공기가 좀 탁하네. 서연 씨가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씩씩거리는 장 여사를 뒤로하고 응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서연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태주 씨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나 지금 다리 후들거리는 거 보여요?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서연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태주 씨는 그런 서연 씨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훌륭했어. 우리 계모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던데? 내가 미쳤지. 거기서 5억이 적다고 큰 소리를 치다니 나 사실 그 돈 받고 도망갈까 1초 고민했어요. 솔직해서 좋네. 근데 후회 안 하게 해줄게. 5억보다 훨씬 비싼 남자가 내 옆에 있잖아. 태주 씨가 서연 씨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피식 웃으며 태주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재벌 3세, 가짜 약혼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내 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택 2층 창가에서 장 여사가 커튼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유리잔이 쩍하고 금이 갔습니다. 웃어?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니까. 장 여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단순한 돈 봉투로 안 된다면 이제는 진짜 약점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김 실장, 그 여자 아버지 병원. 당장 알아봐. 그리고 오늘 밤 작업 준비해. 승리의 기쁨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주와 서연이 펜트하우스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려던 그 시각, 정적을 깨고 서연의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요양병원.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아버님 짐 뺐으니까 모셔가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묵과 직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입원비 지난주에 다 냈잖아요. 갑자기 나가라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기철 환자분 못 받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장 여사였습니다. 돈 봉투를 거절당하자마자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찔러온 것입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아버지를 길바닥으로 내몰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태주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쫓겨난대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빠 병원에서 내쫓으라고 했대요. 태주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가자. 내가 해결해. 두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뚫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서연에 타들어가는 마음처럼 거세게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병원 로비 한 구석 휠체어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노인. 바로 서연의 아버지 기철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보따리 몇 개가 쓰레기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갈 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의 무릎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서연은 아버지의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운전기사로 살며 굽신거렸던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마저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원무과장이란 사람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참, 보호자 왔으면 빨리 모시고 나가지 여기서 뭐합니까? 병원 영업 방해되게. 서연이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의사야?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돈 없다고, 힘 없다고 이렇게 내쫓아도 되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행패야? 경비. 뭐해, 빨리 안 끌어내고. 그 손 놓으시죠. 병원 문 닫고 싶지 않으면.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강태주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걸어와 원무과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원무과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요? 제왕그룹 강태주 본부장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님과 지금 통화 중인데 바꿔드릴까요? 태주가 핸드폰을 내밀자 화면에는 정말로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원무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몰라 뵙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VIP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태주는 그를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장인어른, 내가 모셔. 태주는 직접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태주는 그저 묵묵히 가장 좋은 특실로 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특실 침대에 아버지를 눕히고 나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다시 꽂히고 기철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드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고단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 서연은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강 도련님 맞으시죠?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아버님, 저를 아십니까?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년 전 그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뭘 잘못해? 아빠는 억울하게. 아니야. 기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 사이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20년 전 그날의 지옥 같은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사모님이 장 여사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 술을 거나하게 드신 상태였는데도 말이야. 기철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람을 치고도 그분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셨어. 내가 뛰어나가 보니 사람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사모님은 창문만 빼꼼 내리시더니 그러시더구나. 기철은 숨이 막히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봐, 이 기사. 자네가 처리해. 내 얼굴에 흠집 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었든 운전기사는 자네잖아. 태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을 치고도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던 계모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빌었더니 그분이 차 뒷좌석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내 얼굴에 던지셨어.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돈이 흩날리는데 그분이 내 머리를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말씀하셨지. 돈 필요하잖아. 내 마누라 수술비, 내 딸내미 학비. 이거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감옥 한 번 다녀오면 팔자가 피는데 왜 마다해? 정 싫으면 내 딸내미 서연이라고 했나? 그 어린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무사할 것 같아?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인질로 삼아 아버지를 협박했다니. 아버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덮었었어. 내 새끼 건드린다는데 애비가 별 수 있더냐? 눈 딱 감고 내가 했다고 거짓말했지. 기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간 사이 내 엄마가 사모님 댁을 찾아갔더구나.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사정하러 갔는데 기철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내 엄마가 그 큰 대문 앞에서 3일을 꼬박 무릎 꿇고 빌었다. 밥 한 끼도 못 먹고 꽁꽁 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빌었어. 그런데 사모님은 대문 한번 열어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경비들을 시켜서 내 엄마를 짐짝처럼 끌어내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어. 서연의 머릿속에 20년 전 병들어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헛소리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춥다, 너무 춥다, 저 높은 담벼락이 너무 차가워. 그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차가운 모멸감과 냉대 속에서 화병이 들어 가슴을 치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엄마 죽는 순간까지 눈을 못 감았다. 억울해서 분해서 감옥에 있는 나보다 그 높은 담벼락 안에 있는 그 여자가 더 밉다고 피를 토하며 갔어. 기철은 태주의 손을 잡고 흔들며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죽인 겁니다. 칼만 안 들었지. 그 차가운 멸시와 천대가 멀쩡한 사람을 말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또 내 딸까지 그 여자 소나기에 밀어 넣으려고 했으니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파고들었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려다 정가자가 되었고 나의 어머니는 남편을 구하려다 길바닥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흉인 장여사는 지금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나에게 돈봉투를 던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효녀 심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피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결기는 태주마저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엄마 억울해서 저승길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 텐데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 저 멀리 보이는 제왕그룹 본가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이 받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처참하게 돌려줄 거야. 엄마가 무릎 꿇었던 그 대문 앞에서 그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다니게 만들 거야. 천둥 소리와 함께 병실의 조명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서연의 맹세를 하늘이 듣고 있다는 듯. 그날 밤 효녀 이서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왕그룹을 집어삼킬 악녀 이서연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아. 태주가 다가려 했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슬프고 또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약 다시 해야겠어.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났습니다. 이제부턴 연기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 내가 무너뜨릴 거야. 내 손으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마치 서연의 가슴 속에 인 불길처럼 세상이 번쩍이며 요동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낼 수 없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하면서도 위협적인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제왕그룹 본가의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진군하는 장수의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응접실에서 우아하게 꽃꽂이를 하던 장 여사는 그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큼지막한 트렁크 2개를 끌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서연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뭐니? 여기가 어디라고 진보다리를 싸들고 와? 장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싱긋 웃으며 장 여사의 면전에 대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태주 씨랑 결혼하려면 신부 수업 받아야죠. 오늘부터 여기서 살 겁니다. 뭐? 살아? 누구 맘대로? 장 여사가 가위를 집어 던질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태주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마음대로요. 제 약혼녀 밖에서 험한 꼴 당할까봐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 하나 내주시죠. 제일 크고 볕 잘 드는 방으로. 태주의 단호한 태도에 장 여사는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을 겁니다. 집안에 들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장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들어와라. 대신 이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겠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날부터 서연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 여사가 예상한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 여사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앞치마를 두른 서연을 하녀 부리듯 불렀습니다. 이서연, 국이 짜다. 다시 끓여와. 그리고 물은 생수 말고 보리차 끓여서 식힌 걸로 가져오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를 죽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태주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를 내려 했지만 서연은 식탁 아래로 태주의 무릎을 툭 치며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글생글 웃으며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육개장이 담긴 그릇을 내려놓는 서연의 한마디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국물이 아주 진해요. 꼭 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 고인 핏물처럼. 쿨러. 국물을 떠먹으려던 장 여사가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어제 본 드라마에서 뺑소니범이 비 오는 날 사람을 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핏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장면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죄 없는 사람은 감옥 가고.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그렇죠, 어머님? 장 여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설마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비밀을 아는 건 나와 김 실장뿐인데. 장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밥맛 떨어지게. 다 치워. 장 여사는 도망치듯 식탁을 떠나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위험해. 자극하지 마.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빠가 당한 고통, 그 여자는 천배만배로 느껴야 해. 매일매일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살게 해줄 거야. 서연은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으로 단단해진 그녀는 이미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밤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가 병실 창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적막한 VIP 병실 안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강동철 회장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상 곁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 여사였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나중에 들통나면. 시끄러워. 회장님만 안 깨어나면 아무도 몰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장 여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장 여사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산소호흡기에 손이 닿기 직전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그 손 치워. 사자우 같은 고함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주와 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해? 어머니, 정말 갈 때까지 가셨군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태주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장 여사는 태주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우아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먼추한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 어디 있어? 이놈들 당장 끌어내. 장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주가 병원 보안팀을 장악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세요.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니까. 태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억울해. 난 억울해. 회장님이 내 마음을 알 거야. 당신 말 좀 해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간호했는데. 장 여사는 누워있는 강 회장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는 남편을 이용해 동정심이라도 유발해 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여사의 손에 흔들리던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병실 안의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과 태주는 숨을 죽이고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끄럽다. 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영원히 잠들 줄 알았던 제왕그룹의 주인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선명했습니다. 회장님? 장 여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장 여사를 불렀습니다. 장미의 내가 사람이냐?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이 돌아온 지 며칠 되었고 눈만 감은 채 장 여사의 폐륜적인 행각을 모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위해서. 닥쳐라. 강 회장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장 여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태주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에게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내 며느리가 되어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20년의 한이 풀리는 눈물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깊은 잠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잠이 아닌 편안한 휴식이었습니다. 태주와 서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로. 당신도요. 이제 진짜 회장님이네. 나버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 당신이 내 회장님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을 진짜로 완성하는 일. 그리고 20년 전의 상처를 안고 있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악영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새로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독방. 빛바랜 수의를 입은 여인이 멍하니 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 서서 호의호식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한 백발이 되었고 도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4885번. 면회 없다. 밥이나 먹어. 교도관이 차가운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불어 터진 밥과 짠국. 그녀가 서연에게 주었던 모멸감보다 더한 비참함이 매일 그녀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뼈저린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재활치료실, 이곳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다리에 힘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죠.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셔서. 서연의 아버지 기철과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이 나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운전기사와 회장님,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혔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벗이 되었습니다.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재로 전소되었던 제왕물류 시동이 최첨단 안전시설을 갖추고 다시 문을 여는 날입니다. 재개장 기념식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중심에 말끔한 수트 차림의 강태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왕그룹의 새로운 심장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제왕그룹 재단 이사로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태주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건물의 비상계단이었습니다. 1년 전 매캐한 연기와 불길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뛰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죽을 뻔했던 거.
서연이 계단 난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어떻게 잊어? 내 심장이 2번 터질 뻔한 날인데. 한 번은 불 때문에, 또 한 번은 당신 때문에. 어머, 멘트가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 되시더니 능글맞아지셨어. 서연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계단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년 전 서연이 편의점에서 즐겨 마시던 커피였습니다. 이서연 씨, 정식으로 프러포즈합니다. 계약 연애, 가짜 약혼녀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내 진짜 아내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남자가 가장 소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네온 것입니다.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주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재벌 아니랄까봐. 반지도 없이 커피 하나로 퉁치려고요? 이 안에 내 전 재산이랑 내 마음 다 담았어. 유효기간은 평생이고. 태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그날처럼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아요. 접수할게요. 서연은 태주를 바라보며 일화의 그날 그 대사를 다시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 대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손은 언제 놓을 거예요? 태주가 서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 평생? 이거 심장병이라서 못 고쳐. 2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태주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다시 살게요. 이번엔 불 안 나게. 2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2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